우리 학생들도 많이 와 있는데 학생들과 또는 지역 시민들과 함께 좀 이렇게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설명드릴 것은 지난달 강의에서는 기후위기의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나 근거들을 살펴봤고요. 최근에 와서 또 한간에 대멸종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대멸종의 근거는 뭐냐 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질시대에 기후변화를 바탕으로 해서 생명체들이 이렇게 멸종해 나가는데 그 기후변화와 생명의 멸종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럼 이것이 어떤 의미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배우는 것은 현재와 미래에서 교훈을 얻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 인類미래는 또 어떻게 좀 전망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화석 관찰, 여기 지금 절취되어 있는 화석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화석 관찰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특별히 그 화석을 이렇게 후원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화석월드라는 곳이 있는데요. 각 학교나 박물관, 대학 연구소 이런데 화석, 광물, 암석 이런 걸 컨설팅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화석월드 대표님이 힘들게 직접 다 화석들을 가져오셨습니다. 대표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양평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이쪽에 좀 공부를 하겠다고 하니까 흔쾌히 이렇게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따가 화석월드가 지금 그 현재 박물관, 저기 용산에 있는 국립박물관에서 메모드 3D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거 이따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설명을 하는 근거는요, 이 두 분야의 학문의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제 그 고기후들은 지질시대 고기후들은 우리 고생물학이나 또는 지구 역사입니다. 지구 역사라는 학문에서 지금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교재를 제가 직접 가져왔습니다. 오늘 학생들이 온다고 해서 좀 학생들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교재도 좀 가져왔고요. 또 이거를 설명하는 이유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 대학의 표준 교재입니다. 그 대학에서 얘기하는, 다시 말해서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한 거고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 와서는 이 두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글씨가 좀 다운돼 있죠. 밑에 내려가 있는데 그 지질시대죠. 고기구학을 연구하는 분야가 새롭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고기학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현재 한 명도 없어요. 학생 여러분 찬스입니다. 이쪽 분야에 오늘 좀 강의를 들어보고 이거 좀 괜찮다, 공부하고 싶다 그러는 학생들은 고기학 분야를 연구를 하면 아마 진로를 선택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따 교재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고기구 연구는 여러 가지 어떤 과학자들이 근거 없이 이런 옛 기후를 설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물론 역사적 기록물도 보겠지만 나이테, 상어, 퇴적물, 화분 꽃가루입니다. 호수 퇴적물, 동굴. 우리 동굴에 석순 있죠. 종류석 같은 거, 이런 것들. 또 토양, 그리고 풍화된 퇴적물, 해양에서 퇴적된 물, 또는 암석이나 화석,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주로 화석에 기반을 두고, 화석에 기반을 둔 지질시대의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왔으니까 몇 가지 좀 질문을 던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생물 사진들을 이렇게 옮겨놓은 건데요. 자, 학생들 중에 한번 대답해 볼래요? 이 생명체들의 공통점은? 학생들 중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 포유류? 좀 그렇죠. 포유류가 아닌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예, 그렇죠. 파충류들도 있죠. 예.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멸종되거나 아니면 멸종 위기에 놓인 생명체들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멸종이 된 건데 우리가 이것을 조금 살펴봐야 될 이유가 이 분야입니다. 그러면 멸종한 종을 지금까지 우리 지구의 생명체들이 세포 수준의,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하지만 바이러스나 세포 그
그 세균 수준의 생명체들이 등장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한 38억 년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좀 눈에 보일 만한 이런 동물들, 동식물들이 등장한 지는 한 5억 년, 길게 잡아서 한 5억 년 전후입니다. 그 5억 년 동안 많은 생명체들이 지구상에 멸종됐거든요. 그 멸종한 근거는 뭘 가지고 추정을 할까요? 생명체들이 멸종했다면 근거가 뭐겠습니까? 멸종한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네, 화석 연구를 통해서. 화석 연구를 통해서 생명의 멸종을 연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한 5억 년 동안 그 생명체들이 진화해 왔는데, 뭐, 멸종한 종은 몇 프로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멸종한 종은. 예. 59%? 90%? 학생, 또 다른 의견. 90%가 멸종됐다. 또? 예. 95%. 학생들 잘하네요. 확실히. 예, 무려 99%가 멸종됐다고 합니다. 화석 연구를 기반으로 보면 지금 살아있는 생명체보다 멸종한 생명체가 무려 99%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생명체들이 멸종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현재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지금 현재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등록된 건 한 200만 종 되고요. 실제 등록되지 않는 종이 더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많은 생명체들이 아직 있죠? 바다. 네, 바다 깊숙이. 뭐 심해, 해양에는 뭐 1년에 1000종씩 새로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디죠? 예, 정글, 밀림, 우림 이런 지대는 아직도 발견되지 않는 생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 종들을 다 따지면 대략 한 2000만 종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5억 년 전으로 생명체가 99%가 멸종하고 1%가 살아있는 건데 그 1%가 2000만 종이에요. 최대로 잡아서. 그럼 지금까지 멸종한 종은 대략 몇 종일까요? 대략 1%가 남아있으니까 나머지 99%는 대략 학생 25. 와우, 대단합니다. 25종. 이거는 좀 화석을 좀 더 준비해 올 걸, 하나씩 선물로 줄 걸 그랬습니다. 이렇게 잘할 줄 몰랐습니다. 중학생들도 이 수업, 저희 교육청 예반에서 이제 기후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도 한참 계산합니다. 중학생은 막 계산을 해내요. 바로 나오네요. 대단하네요. 실제 지금 지구 5억 년의 역사를 두고 보면 무려 20억 종이 멸종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지구 역사 자체가 멸종의 역사예요. 우리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 지구의 역사는 멸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멸종에 대해서 연구한다는 것은 곧 지구 역사를 이해하는 거고 지구의 현재와 미래를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작년에 네이처지에 나와서 좀 논란이 됐던 건데 요즘은 이제 그 데이터 분석도 인공지능이, 옛날에는 뭐 과학자들이 직접 화석을 캐가지고 채집하면서 했지만 요즘 인공지능이 한다고 합니다. 데이터를 주면 인공지능이 하는데요. 인공지능이 멸종 분포도를 그린 거라고 합니다. 점 하나하나가 멸종한 동식물들의 분포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질시대 그러면 이 부분이 고생되고요. 이 부분이 중생되고 끝부분이 신생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멸종한 생명체들의 분포도, 그 다음 중간 단계, 현재인데 이 끝부분이 이제 현재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고민하는 건 이 지점이에요. 현재 데이터들을 보면 굉장히, 물론 밀집도는 굉장히 진하죠. 멸종된 밀집도는 굉장히 종수가 많다는 거죠. 진한데 현재 신생대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에 와서는 밀집도는 좀 떨어지는 것 같지만 분포도는 굉장히 넓죠. 그 생명체들이 광범위하게 멸종해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세계 과학자들도 드디어 멸종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멸종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거 혹시 보이시나요? 이거 혹시 보이시나요? 이건? 잘 안 보이죠? 네, 한번 정보통신부죠. 자, 우리 국가기관이죠. 국가기관의 공식 사이트에 과학자들의 대멸종을 홍보를 하고 있어요. 큰일이라고. 과학자들이 대멸종을 얘기한다고 우리 정부기관에서 이런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죠. 그죠?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근거로 이런 대멸종 얘기를 정부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냐면
지금 현재 이 사이트가 작년 19년도 사이트인데요. 19년도에 세계과학자연맹입니다. 연맹에서 대멸종을 경고하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논문을 발표해요. 그래서 그 논문에 밑에 좀 잘 안 보이죠? 내려와서 156개국 과학자 중 한 1만 과학자들이 서명을 합니다. 이 서명을 한 사이트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세계과학자연맹이라고 치면 이렇게 번역도 됩니다. 요즘에 해외 사이트 들어가실 때 전혀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구글에서 바로 클릭하면 바로 번역이 돼요. 번역하면은 이 기후변화에 대한 짧은 기사 논문입니다. 논문에 서명하도록 초대합니다. 그래서 현재 수가 납니다. 이미 이제 정제된 것 같아요. 19년도에 156개국의 13,000명 과학자가 이 논문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논문에 동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논문이 뭐냐 하면 바로 바이오 사이언스라는 논문입니다. 역시 뭐 바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바로 번역이 가능하고요. 세계 과학자들이 기후 비상 사태를 경고하는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세계 과학자 대멸종 경고라고 구글에 치면요, 이 사이트에 연결이 될 수 있고, 요 PDF 파일, 이 논문도 원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딩해요. 다운로딩해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바로 번역이 되거든요.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번 번역을 해서, 물론 번역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대충 무슨 얘기를 한다는지 흐름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과학자들의 다양한 데이터, 지금까지 수많은 과학자들이 정리한 이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좀 이 기후위기가 좀 심각하다. 물론 논문에서는 멸종이라는 걸 언급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제 멸종이라는 걸 언급을 하는데,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더 좀 비중을 높게 실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도 우리가 지난번 강의 때 이런 데이터를 한번 소개해 준 적이 있죠. 그래서 이후부터 이제 대멸종이라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또는 어떤 정부의 기후변화 홍보 매체를 통해서 알려집니다. 알려지면서 급기야 시민들도 드디어 멸종 저항 운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유럽은 좀 세게 해요. 기후 문제에 대해서 멸종 저항 운동을 굉장히 심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저도 직접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언론 매체를 보면 이게 멸종 저항 단체 심벌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심벌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이제 서울에 멸종 저항 운동 지구가 승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민들도 드디어 이 멸종에 대한 논의들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근거로, 어떤 내용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멸종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민들이 하는 얘기는 지금 현재의 멸종 위기는 바로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도대체 기후변화가 멸종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주로 과학자들이 제기하는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강의 때 이런 얘기 했었죠. 기후변화의 원인은 자연적 원인과 인위적인 원인이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인위적 원인 중에 주로 온실가스를 중심으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자연적인 원인을 중심으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지질시대 그 기후변화나 생명의 멸종 과정은 대부분 이 자연적 원인과 사실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학생들은 좀 알 텐데, 우리 지각판은 끊임없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지각판이 움직이고 충돌하고 하는 과정에서 뭐가 일어나죠? 지각판이 충돌하고 떨어지면 지진이 일어나고 또 화산활동이 일어나죠. 이것이 근본적인 기후변화의 원인이 됩니다. 또는 우리 지구 궤도가 변하기도 하고, 우리 지구 궤도가 엄밀하게 원을 돌지는 않거든요. 태양하고 약간 어떤 운동을 하죠? 그렇죠. 약간 타원. 10만 년 주기로 약간 타원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해요. 그러면서 지구에 도착하는 복사 에너지량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기후에 영향을 주기도 해요. 태양 강도는 주로 우리 흑점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최근에 이 지구 궤도나 태양 강도 변화를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부분 항구조 변화와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질시대 기후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우리 학생들 교과서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 대륙은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죠. 이동하면서 벌어졌다 충돌하고 합니다. 약 2억 년 주기로
충돌했다 떨어졌다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나눠져 있지만 한 1억 년 후에는 다시 모입니다. 1억 년 후에는 다시 모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지각변동이 일어날 거예요. 그건 1억 년 후에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당장 우리는 뭐 1억 년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100년, 200년이 지금 걱정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구 역사적으로 이 멸종 과정은 보통 우리가 멸종이라면 생물 종이 한 30% 정도 사라지면 멸종이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멸종은 우리 지구 지질 역사상 한 19번 일어났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그 중에서도 70% 이상 생명의 종이 완전히 멸종하는 경우가 있어요. 70%. 어마어마하죠. 여기 계신 분 중에 70%면 몇 분이 살아남으시려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70%가 멸종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5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를 대멸종이라고 합니다. 대멸종이요. 그래서 대멸종은 고생대 때 한 2번 있었고요. 고생대 말에 한 번 있었고 중생대 가운데 있고 중생대 끝부분에 있습니다. 요건 학생들이 잘 알죠. 요거는 어떤 상황이죠? 중생대 끝부분에 뭐가 사멸했죠? 뭐가 멸종했죠? 공룡 잘 알죠. 오늘 뭐 공룡에 대해서 공부하러 온 학생이 있을지 모르지만 공룡 얘기는 별로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5번 있다고. 특히 과학자들 이제 고기과학자들이 그린 그래프인데 무슨 그래프냐면 이산화탄소 그래프입니다. 지질시대 CO2, CF의 양이에요. 그 CO2 양을 보면 고생대 보면 굉장히 단락하죠. 어마합니다. 지금 우리 이산화탄소 단위가 ppm이라는 걸 쓰는 건데요. 학생들 몰라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한 410이 돼요. 400 되는데 400 정도 되는데도 지금 우리가 기후변화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지질시대는 보세요. 무려 5,000 pp. 지금보다 10배 이상. 10배 이상 이산화탄소가 많았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뭐 때문에? 뭐가 극심했다? 지각변동이 극심했다는 거예요. 지각변동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뭘 통해서 주로 올라오겠습니까? 네, 주로 화산활동. 또는 마그마가 메탄층을 녹여버리면 메탄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극심한 그 기후변화가 생겼다는 걸 볼 수 있죠. 고생대. 그리고 오늘 주로 알아볼 건데요. 고생대 말을 폐렴기라고 합니다. 고생대 폐렴기도 이산화탄소량이 굉장히 많죠. 자, 공룡이 멸종했던 백악기 끝부분도 이산화탄소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멸종을 보면 이산화탄소량하고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의 기후변화도 이산화탄소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지질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대멸종 시점, 요 시점입니다. 요 시점, 요 시점이고요. 요 시점, 요 시점. 거의 일치하죠. 대멸종 상황과 이산화탄소의 그래프를 보면 시점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산화탄소가 멸종에 기여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원인은 세부적으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과학자들이 접근한 데이터를 보면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인데요. 이건 뭐 고생대로 또 시대별로 복잡하게 나눕니다. 복잡하게 나누고요. 나누는데 사실 뭐 초등학교 때는 안 배우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요거 순서 기억해야 됩니다. 지질시대 순서를 기억해야지만 지구 역사를 이해할 수 있어요. 되게 복잡하죠. 대충 흐름을 알면 돼요. 선생님이 학생이니까 좋은 팁 하나 가르쳐줄게요. 이거 순서대로 기억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약간 영어를 쓰고 있습니다. 컴 와라. 컴 오실 때 석탄포 오세요. 튀김치포 100마리 줄게요. 금방 기억나죠? 저는 그렇게 외웠었습니다. 예, 하여튼 뭐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팁으로 사용하기 바랍니다. 컴 오실 때 석탄포 오세요. 튀김치포 100마리 줄게요. 그럼 뭐 금방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멸종이 한 5번 있었다고 하는데요. 1차 대멸종은 요 시점, 2차 대멸종, 3차 대멸종, 4차, 5차. 그래가지고 6차 대멸종은 이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저 과학자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로 알아볼 것은 요 포인트, 가장 큰 대멸종이 일어났던 무려 95%네요. 95%가 멸종했던 약 2억 5천만 년 전입니다. 2억 5천만 년 전에 그 고생대 말, 폐렴기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현재 요 6차 멸종의
걱정하는 과학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 시점입니다. 5,500만 전에도요, 이산화탄소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이 지점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은 안 될 것 같고요. 자, 복잡한 그래프 학생들이 있어서 미안한데요. 우리 엄마 아빠가 계시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지질시대 기온 그래프입니다. 과학자들이 현재까지 연구한 데이터를 근거로 한 건데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쭉 현재입니다. 보면 고생대는 요 지점이 현대 평균 기온이에요. 현재 평균 기온을 중심으로, 현재 지구의 평균 온도 몇 도? 혹시 학생들? 현재 지구의 평균 온도? 대략 한 15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평균 온도 한 15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5도를 기준으로 얼마나 높았냐, 낮았냐를 비교한 겁니다. 자, 고생대, 중생대 굉장히 급락하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쭉 떨어지고, 여기가 빙하기입니다. 빙하기를 거치면서 인류가 이제 진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현재 우리 인류는 기후가 거의 일정한 시점에, 굉장히 안정된 시점에서 문명을 이루고 생활을 하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이제 기후가 점점 올라가죠. 글씨가 작지만 2050년에는 한 4도 정도 올라가요. 2100년도에는 뭐 한 8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 인류는 지금 현재 굉장히 이렇게 기온이 안정된, 거의 1도 내외로 안정된 곳에서 생존을 하고 문명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4도, 8도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 적응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 부분이 제일 고민스러운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번에는 어머님, 아버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 중에서 기온 속도가 가장 빠른 시기는 언제 같습니까? 가장 빠른 시기. 좀 흐리긴 한데요, 그래프가. 자세히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여기 기후변화가 가장 빠른 지점이 언제인 것 같아요? 대략 요 지점 보이시죠? 쭉 올라가죠? 쭉 올라갑니다. 그죠? 요 지점이에요. 요 지점이 이제 한 5,500만 년 전에 신생대인데요. 요 지점과 현재 기후변화, 현재는 2050년에 한 4도 올라갑니다. 2050년에 한 4도 올라가고요. 여기가 한 2000년 동안에 한 4도 올라가요. 몇 배 차이가 나죠? 여기가 우리가 2050년에 현재 예상하기로는 최대 한 2도, 2100년까지 올라갈게요. 2100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한 4도 이상 올라갈 거라고. 여기는 2000년 동안에 4도가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산업혁명 후에 한 200년, 산업혁명 후에 한 200년 동안 한 4도 올라갈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2000년 동안에 4도 올라갔습니다. 그럼 몇 배가 차이 나는 거죠? 무려 10배 차이 납니다. 자, 이렇게 기온변화가 10배가 차이 나는 이런 현재 상황을 과연 우리 인류가 극복할 수 있겠느냐는 게 가장 과학자들의 고민입니다. 물론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그룹들도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그룹들은 옛날에는 지금 기온이 이 정도야, 뭐 4도 5도 때문에 왜 난리냐, 옛날에는 8도 10도 이렇게 올라갔어, 옛날에는 기후변화가 이렇게 극심했는데 이제 조금 그렇다고 뭔 난리냐. 예, 지구 전체로 보면 별거 아니에요. 지구 전체로 보면 뭐 4도 올라간다, 지금 뭐 4도가 아니죠, 2도 올라가는 것 때문에 난리잖아요. 뭐 4도, 5도 올라가는 거 뭐 별거냐. 이때는 진짜 10도까지 올라갔는데. 지구 전체로 보면 지금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인류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척, 크게는 국민이라고, 인류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 인류가 여기를 과연 적응하겠느냐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지구 전체로 보면 인간 없어도 상관없죠. 그 말이죠. 인간 없으면 또 새로운 종이 등장을 하겠죠. 그런 문제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또 어떤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학자들은 좀 있으면 빙하기 온다. 뭘 걱정이냐. 예, 빙하기 옵니다. 지금 현재는 간빙기잖아요. 한 1000년 정도 지나면 주기를 보면 주기가 보통 여기서는 길게 잡은 거지만 짧은 주기를 보면 한 25,000년, 간빙기가 한 1만 년 지나면 다시 빙하기로 오거든. 지금 간빙기 기간이에요. 1만 년이, 지금 1만 2천 년이 지났죠? 보통 한 1만 5천 년이 지나면 다시 빙하기로 들어가요. 짧게 잡으면 한 1000년 후면 사실 빙하기가 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곧 빙하기가 올 텐데 뭘 지금 지구온난화를 걱정하냐. 언제 이후다? 1000년 이후입니다.
빙하기는 1000년 이후에 올 가능성이 지금 주기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그럼 뭐 인재와 1000년 후를 지금 우리가 고민할 상황이 아니죠. 당장 100년, 200년 나의 가족과 이웃과 국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알아볼 것도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과 요 지점인데요. 고생대 말 지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 군데, 자, 고생대 말을 우리가 폐렴기라고 합니다. 폐렴기. 예. 고생대 말의 대표적인 지층이 러시아 우랄 산맥에 있는 폐렴 지역입니다. 그래서 폐렴기가 약 2억 5천만 년 전인데, 2억 5천만 년 전의 지역입니다. 대륙이동 아까 얘기했었죠? 자, 왜 극심한 기후변화가 일어나는지 바로 답이 나와야죠? 학생들 중에 얘기 한번 해볼까? 왜 2억 5천만 년에 극심한 기후변화가 일어났을까? 그렇죠. 지각이 한쪽으로 모이면서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지각이 충돌할 때는 뭐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아까 그래프 봤지만 이산화탄소 ppm이 거의 5,000ppm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기후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물론 이때 고생대 2억 5천만 년 전에도 다양한 생태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화성을 통해서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하면 이렇게 산호초를 중심으로 해양 생태계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물고기의 조상들, 현 물고기의 조상들, 뭐 상어의 조상들, 뭐 이거 아모나이트인가요? 뭐 학생들이 좋아하는 뭐 삼엽충도 있는데요. 이런 생태계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육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상 뭐 인간은 없었지만 식물, 뭐 곤충, 파충류, 포유류의 조상 이런 것들이 이미 등장을 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생태계가 잘 구성이 되어 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한순간에 이제 사라지게 되죠. 정말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특히 이제 고생대는 숲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주로 이제 양치 식물들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한 30m 이상 되는 양치 식물들이 거대한 숲을 이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는 이 양치 식물들은 뿌리가 약해요. 뿌리가 약하면 지각 변동이나 뭐 한 번에 다 무너집니다. 이게 하나 무너지면 드드드드드드만 연속으로 무너지고요. 그리고 숲이 많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량, 그러니까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참 산소량이 굉장히 많았다. 지금 산소가 한 20% 되나요? 그때는 30% 이상이었다고요. 산소가 많으면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산소가 많으면 잘 탑니다. 화재가 잘 일어나요. 산소량이 농도가 지나면 30% 이상이면요. 그냥 발화점이 없어도 자연 발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타버립니다. 타기도 하고 지각 변동에서 무너지기도 하고 이렇게 탄화되게 됩니다. 이 탄화된 그 식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탄화된 식물이 있거든요. 이따 한번 보시고요. 화석들이 있으니까. 오랜 세월 퇴적돼서 쌓이면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되죠? 바로 이게 석탄입니다. 지금 이제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석탄이죠. 석탄이 한 30% 차지하나요?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중에 이 석탄이 한 30% 차지한다고 알고 있는데 바로 석탄이 이때 형성입니다. 고생대 숲에서 형성이 돼요. 여기 석탄도 있으니까 일단 한번 만져보기 바랍니다. 한번 만져서 실제 석탄인지 아닌지 알려면 이렇게 얼굴도 한번 긁어보고요. 맛도 한번 보세요. 예, 석탄 맛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지금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석탄이야. 원래 그럼 석탄은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땅 속에 원래 보존되어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탄소가 땅 속에 약 3억, 고생대의 숲이니까 한 3억 년 전인데요. 한 3억 년 전에 땅 속에서 3억 년 전부터 땅 속에 잘 묻혀있는 거를 누가 자꾸 끄집어낸 거예요? 결국 우리 인간이 자꾸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기후변화가 인간 활동 때문에 일어났다. 인간 책임이다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이따가 석유도 나오지만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그 기후변화는 결국 인간 활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이거는 학생들에게 되면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학생들이. 하여튼, 고생대 폐렴기 말에는 이런 많은 그러니까 고생대 폐렴기 말 지층인데요. 아까 우랄산맥이라고 그랬죠? 우랄산맥에 있는 지층인데요. 폐렴기 지층 아래쪽으로는 이런 생명체들의 화석들이 많이 발견되는데, 이 지층 위에는 이런 화석들이 싹 사라집니다. 전혀 발견이 안 돼요. 멸종했다는 얘기죠,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랄 산맥과 쭉 연결된 산맥인데 시커매요. 시커멓다는 건 혹시 어떤 암석으로 되어 있을까요? 혹시 학생들? 아, 여기 안 가져왔네. 가져올라 깜빡했네. 시커먼 암석이 있죠. 뭐죠? 현무암입니다. 현무암은 뭐가 분출해서 식은 거죠? 마그마가 분출해서 식은 거예요. 예, 화산 폭발해서 마그마가 분출해서 식은 건데요. 이 고생대 폐렴기 말에는 시베리아에 무려 200만 년 동안 화산 활동이 일어났답니다. 일어나가지고 무려 이 현무암층인데요. 이 현무암층이 뭐 영어로는 현무암 트랩이라고도 하는데 현무암층이 무려 500만 킬로미터 제곱으로 4km 두께로 덮었대요. 러시아에서 미국까지 이어지고 있답니다. 이런 지층들을 과학자들이 확인을 했어요. 자, 500만 킬로면은 우리 한반도, 남쪽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남쪽이 한 10만 킬로미터 제곱이 돼요. 몇 배죠? 우리 남한의 몇 배? 50배 크기의 규모로 화산 활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마그마가 분출됐다는 거예요. 또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 된 거죠.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에도. 중국에게 메이산이랑 물론 저도 안 가봐서 못 가봤습니다만은 메이산 이 주변 지역이 전부 다 현무암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바로 2억 6천만 년 전 후죠. 이 시점에 전 세계적으로 화산 활동이 일어난 거로 보고 있어요. 그만큼 지각 변동이 심했고 화산 분출이 심했고 이산화탄소량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것을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정리해본 대멸종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는요, 과거뿐 아니라 현재 미래도 이것이 적용이 됩니다. 자,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1차적으로 예를 들어 시발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났다 그러면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배출되겠죠? 그럼 지구가 온난화됩니다. 수온이 상승하겠죠? 자, 수온이 상승하면 바닷속에 산소가 다 증발해버립니다. 증발해버려요. 그러면 바다 생명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다 생명체들이. 산소량이 감소하겠죠? 그럼 바다 생명체들이 죽겠죠? 생명체들이 죽으면 역시 또 산소로 소모해버려요. 부패되면서 소모합니다. 그럼 바닷속은 산소가 더 없어져요. 극한 상황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데드존이라고 그러죠. 데드존. 해양 지역에 산소가 이렇게 급격히 줄어드는 지역을 데드존이라고 하는데 산소가 급격히 없어져요. 산소가 급격히 없어지면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세균들이 왕성하게 번식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황세균인데요. 황세균이 막 미생물들이 번식을 해요. 그러면 이 황세균들은 황화수소로 쉽게 말해서 황산가스를 막 분출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황산가스를 분출을 해요. 화학적으로 좀 더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요. 황산가스가 분출되면요, 황산비가 옵니다. 황산이 쏟아져요. 여러분, 염산하고 같은 성분입니다. 염산비가 쏟아진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것도 200만 년 동안. 200만 년 동안 황산비가 쏟아진다고 생각해보세요. 동식물들이 살아날 재간이 없죠. 해양은 산소가 없습니다. 육지는 황산비가 떨어져요. 생명이 살 수 없는 상황. 그것도 수백만 년 동안 일어납니다. 이 시나리오는요, 지질 시대에도 적용되지만 현재에도 적용됩니다. 현재 만약에 우리가 이산화탄소 온실가스가 화산 활동이 아니더라도, 즉 인위적으로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고 있는데 극한적으로 설명을 해서 극단적으로 설명해서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하면 역시 해양 산소량도 줄어들고요. 해양 생명체가 지금 해양 생명체가 많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사라지면 산소가 부족하면 황세균이 활발히 활동하면서 황화수소를 내면 황산비가 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현재도 가능한 일이고요. 미래도 가능합니다. 공룡도 마찬가지예요. 공룡 운석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결국 운석이 떨어지면 이런 시나리오가 반복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이런 시나리오가 반복이 돼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2억 5천만 년 전에 최고 100만 년 동안 온난화가 지속되겠죠. 100만 년 동안 지각변동이 일어난 겁니다. 천만 년이에요. 그래서 무려 10도 가까이 올라갔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해양 산소화되는 건 당연하고요. 산소가 고갈되고 황화수소가 분출되고 완전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고생대 폐렴기입니다. 아까 보여줬죠? 고생대 폐렴기의 이산화탄소량 거의 4,000ppm이 좀 못 가죠. 지금보다 한 10배, 10배의 이산화탄소량을 발생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양 생물의 거의 96%가 멸종합니다. 멸종하고 육상 생물도 70%가 멸종합니다. 싹쓸이 되는 거죠. 어떤 이제 그것이 이제 화석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 근거 자료들이 화석으로 남아 있는 거 이렇게 학생들하고 뭐 삼이라든가 이런 화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따가 뭐 관찰을 해보기 바랍니다. 이런 생명체들이 멸종을 하게 됩니다. 특히 삼엽충 보실 때요. 이따가 시간 나시면 유심히 한번 봐주세요. 삼엽충은 눈이 있습니다. 여기 룻배가 있거든요. 돋보기가 있으니까 눈에 한번 갖다 대서 자세히 보세요. 눈을 관찰할 수 있어요. 삼엽충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명체 중에 눈을 가진 최초의 생명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5억 년 전부터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삼엽충 눈도 한번 관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대멸종의 결과는 우리가 책에 나오는 건데요. 뭐 이런 화석들이 대멸종 결과, 그러니까 지각변동이 일어나면서 일어났던 뭐 대표적인 교과서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양치식물이라든가 또는 민물 파충 이런 것들. 대표님 혹시 메소사우루스 왔나요? 아니요, 글로소테스. 글로소테스 와 있다고 하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대멸종의 그 결과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쌀처럼 생겼죠. 저도 처음 이거 공부할 때 어디 갔나? 여기네, 여기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이거 쌀화석인 줄 알았어요. 대표님한테 왜 쌀화석이 이렇게 돌아다니냐고 제가 물은 적이 있는데 방추충이라는 원생동물입니다. 플랑크톤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화석입니다. 이 방추충은 그냥 플랑크톤이에요. 단세포 원생동물인데요. 바로 습유를 찾을 때 습탄 지층을 찾을 때 이 방충 화석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습탄 지층을 지각을 뚫잖아요. 이 지각을 뚫으면 습탄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고 무조건 지각을 뚫을 수 없잖아요. 그 지층을 이렇게 뚫는 과정에서 샘플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이런 방추충 화석이 많이 발견됐다. 죄송합니다. 방추충 화석이 많이 발견됐다 그러면 습탄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 답을 이미 제시를 했는데 왜 그러죠? 바로 아까 습탄은 어느 지층에서 주로 만들어지죠? 지질시대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고생대 지층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방추충도 고생대에 대부분 멸종합니다. 그래서 고생대 표준 화석이에요. 그래서 방추충 화석이 발견됐다는 것은 이 지층은 어느 지층이다? 고생대 지층이다. 고생대 지층이라면 뭐가 발견될 가능성이 많다? 석탄이 발견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대표님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일단은 그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아직 논란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대체로 과학자들이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중국의 태릉기 메이산층인데요. 멸종 전에 그 생명체들의 화석을 통해서 연구한 어떤 그 당시 생태계입니다. 네, 멸종 후에 생태계예요. 거의 싹쓸이 70% 이상이 사라졌죠. 물론 생존해 있는 놈이 있어요. 땅 속에 굴을 파고 어떤 저산소 환경에서 생존한 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회복하는 데는 한 1000년이 걸렸대요. 1000만 년이 걸렸다는 거죠. 1000만 년 후에 다시 생태계가 복원됩니다. 아마 우리 인류가 멸종하면 1000만 년 후에는 복원될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멸종저항 운동 단체들도 있지만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인류가 멸종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놈들도 생존했어요. 어디서 생존했을까요? 땅굴 속에서 특수한 환경 조건에서 생존했습니다. 우리 인류도 공학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땅굴을 파든 화성으로 가든 어디에서 생존해 할 거라고 봅니다. 단 어떤 그룹이 생존하겠습니까? 공학적인 기반하에 생존할 수 있는 그룹은 어떤 그룹? 예, 부자 또는 부자 국가들은 생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후변화가 사실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기후변화의 어떤 그 피해가, 결과물이 정의롭지 않게 진행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좀 고민스러운 부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 3강에서 아마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중생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생대는 뭐 학생들 잘 알고 있으니까 이미 이제 공룡이 멸종한 시점이죠. 약 6억 5천만 년 상황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운석 충돌 자국 80년대 위성을 통해서 이미 운석 충돌 자국이 발견이 됐습니다. 뭐 멕시코 유카탄 반도라고 하는데요.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하여튼 뭐 그런 거고요. 근데 요거보다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해양 생태계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여기 이제 암모나이트거든요. 암모나이트고 이런 것도 암모나이트하고 두 종류라고 합니다. 두 종류. 두 종류가 뭐죠? 두족. 머리에 발이 달려 있어요. 특이하죠? 진화 과정에서 머리에 발이 달린 겁니다. 이런 걸 두 종류라고 하는데 멸종된 종인데요. 여러분들은 물론 후손들은 살아 있어요. 혹시 이거 뭔지 아나요, 학생? 앵무조개. 여기 앵무조개입니다. 살아있습니다. 이거 동남아 가면 볼 수 있는 건데요. 뭐, 어떻게 보면 후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실 뭐 비슷한 시기에 살았는데, 뭐 후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뭐, 요놈의 후손은 오징어입니다. 머리가 없죠. 참 딱딱한 껍데기가 없죠. 그래서 이제 후손들은 살아있는데, 그럼 이놈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만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놈이 중생대 때 멸종한 아모나이트입니다. 요놈은 현재 생존한 멸종을 극복한 것 같아요. 멸종을 이겨낸 종인데요. 앵무족이라고 합니다. 이놈들이 그 과학자들이 그럼 둘 다 큰 차이가 없단 말이야. 보면 여기 이제 챔버라고 방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요거는 몸통이 들어있고요. 몸통이 들어있고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부력을 조절합니다. 잠수함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잠수함의 원리가 이걸 보고 이제 개발을 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런데 이제 멸종한 암모나이트는 물이 들어가는 걸 채관이라고 하는데요. 채관이 끝에 테두리에 있습니다. 테두리에 보면 여기 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요. 요놈은 앵무족에는 지금 현재 생존해 있는 앵무족에는 안쪽에 채관이 있습니다. 물이 들어갔다 나갔다요. 그래서 앵무족에는 그래서 멸종했다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해양 생명체입니다. 해양입니다. 바로 해양 산성화하고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자, 해양 산성화가 되면 1차적으로 어떻게 되죠? 결론적으로 혹시 학생 들은 적 있나요? 산성화되면 이런 껍질들이 어떻게 돼요? 예, 녹아버리죠. 이렇게 녹아버립니다. 실제 이 폐각을 산성 용액에서 실험을 한 건데요. 과학자들이 실제 현재 해양 상태 조건에서 실험을 한 거라고 합니다. 15일, 30일, 뭐 한 달 반 지나면 이렇게 녹아버려, 껍질. 다시 말해, 이놈들은 껍질이 어떻게 됐다? 껍질이 녹아버리면 체관이 사라지는 거죠. 껍질이 녹으면 체관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부력 조절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헤엄을 못 치는 겁니다. 그럼 갈 때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멸종이 된 게 아니냐. 여러 가지 뭐 학설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과학자들은 해양 산성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양이 산성화되면 이 폐각으로 된 생명체들은 기본적으로 다 멸종한다고 봐야 됩니다. 요게 재밌는 얘기인데, 혹시 여러분 해양 다큐멘터리 보면 이런 장면 많습니다. 눈 오죠. 여러분 바다에도 눈 오는 거 아십니까? 바다에 눈 내립니다. 해양에 눈 내려요. 바다에 눈 내립니다. 이거를 마린 스노우라고 합니다. 마린 물이죠. 스노우. 물눈이에요. 물눈. 바다 눈입니다. 이게 뭐냐? 이거는 눈이 아니라 바로 플랑크톤, 하얀 껍질을 가진 탄산칼슘 껍질인데요. 껍질을 가진 플랑크톤들이 죽어서 쫙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해양에는요, 이런 플랑크톤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겨납니다. 뭐 위성에서 찍은 사진인데 한참 번식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하얗게 번식해요. 이놈들이 해양에 퇴적되면 뭐가 되냐면, 해양에 퇴적돼서 돌이 되면 하얀 암석 뭐 있죠? 해양에서 쌓이는 하얀 암석. 플랑크톤 종류인데요. 포콜리드라고 하는데 바로 스피암이 되는 겁니다. 스피암이 되는데 이게 단순히 스피암이 아니거든요. 자, 물론 지금 현재 이제 학생들이 와서 좀 넣어본 건데요. 학생들이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퀘암으로 된 섬들이 이렇게 워낙 우리가 중생대 때는요. 중생대와 신생대 넘어오는 시점에는 이 플랑크톤들이 어마어마하게 번식을 합니다. 기온이 높고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스피암들이 굳어져서 막 섬을 만들어요. 유명한 섬인데요. 발음도 잘 안 되네요. 바실리키타섬. 여기가 제우스가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곳인데요. 다 이 스피암으로 만든 집이에요. 스키암을 가서 만든 집입니다. 근데 여기서 영화 촬영도 많이 해요. 바로 이게 무슨 영화? 기억나나요, 학생? 여기서 찍은 거? 바로
뭐죠? 원더우먼입니다. 원더우먼이 찍은 이 섬 보면 발시리키타 섬 뒤에 보면 하얀 지층. 이게 다 그냥 돌이 아니라 뭐가 퇴적된 거다? 아까 얘기했던 플랑크톤들이 퇴적된 거예요. 보면 유명한 도보, 저 한번 가보고 싶은데 못 가고 있습니다. 도보에 보면 이 하얀 층 있죠. 이 하얀 층이 역시 습기암층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습기암층이에요. 여기서 영화를 많이 찍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뭐가 날아가는 건데요. 뭐가 날아가냐면 슈퍼맨이 날아가는 장면입니다. 이 영화에도 많이 나와요. 저는 이 영화 보고 정말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요. 슈퍼맨이 이 도보 해요. 습기암층을 날아가는구나. 이런 거 동영상은 갖고 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인터넷 들어가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왜 이게 지금 우리 기후하고 관련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이렇게 하얀 지층을 학생들 뭐라고 하지? 학생들은 알 거야. 중생대 때 하얀 지층. 이거를 백악층이라고 합니다. 백악기. 하얀 지층, 백악기. 자, 백악기 때 뭐가 살았죠, 학생들? 예, 바로 공룡이 살았죠. 바로 이 시점이에요. 바로 공룡이 살았던 시점입니다. 바로 이 백악층은요, 하얀 코콜리드라는 하얀 스키 껍질을 가진 플랑크톤들이 퇴적이 돼서 만든 지형이고요. 바로 이 플랑크톤이 살았을 때 이 백악기의 배양에는 모사사우루스입니다. 이 모사사우루스 이빨이 있거든요. 모사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가 살았던 시점이에요. 이 티라노사우루스 이빨이 있습니다. 물론 요거는 모형입니다. 모형이고 진품은 가져올 수 없습니다. 운반했다가 사고 나면 제 1년 연봉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예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바로 이게 이제 모사사우루스 이빨이고 여기는 티라노사우루스 크기가 엄청 차이가 나죠. 아무튼 이따 관찰하시고요. 이것이 이제 중생대 말 신생대로 이어지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따가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생대로 한번 넘어가요. 신생대 지층에서 좀 고민해야 될 것은 5,500만 전인데요. 5,500만 전이면 기온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현재 과학자들이 고민하는 지점은 이거예요. 현재도 기온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프상으로 압축해서 보면 거의 직선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도 직선으로 올라갑니다. 이 시점을 과학자들이 지금 제일 고민하고 있거든요. 자, 신생대는 이제 현재와 같은 이제 지형을 갖추게 됩니다. 이 시대를 팔레오세, 에오세라고 하는데요. 현재 신생대 지층들은 과학자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지층이 비교적 좀 얇기 때문에 위쪽이 있죠. 신생대니까 위쪽 지층이 있기 때문에 시추하기가 되게 좋습니다. 파내려가기가 좋아요. 그래서 심해 굴착선인데요. 심해 굴착선에서 시추를 합니다. 코어를 박아가지고 이제 해양 지층을 꺼내요. 쭉 꺼내가지고 이제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하면 하얀 지층은 좀 탄산칼슘들이 많은 지층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플랑크톤들이 많은 지층이고요. 좀 검은 거는 이제 좀 이렇게 점토층이고 이건 점토층이고 시커먼 것은 좀 산화된 지층일 가능성이 커요. 메탄층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약 5,500만 년 전에는 굉장히 온실 효과가 굉장히 가속됐다는 증거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 시점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PTEM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를 써서 미안합니다. 학생들 그냥 이 시점이에요. 신생대 멸종이라고 생각했어요. 5,500만 년 전에 기온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이게 현재 상황과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금 이거를 연구를 하느라 온통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추선에서 꺼낸 이 해양 지층의 코어라고 하는데요. 이 코어들에 보면 이 플랑크톤, 스키 껍질을 가진 플랑크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플랑크톤의 껍질을 연구를 해요. 껍질이 굉장히 온도에 민감하거든요. 껍질에 따라 이놈들이 산소, 동위 원소라고 한 산소 원소를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껍질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온도가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5,500만 년 전에는 한 8도, 5에서 8도 상승했는데 200만 년 동안 지속이 됐는데 어느 정도냐 북극 지방, 캐나다, 그린란드에도 악어 거북이가 살았대요. 악어 거북이 화석이 발견된 정도로 온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도 야 우리 이제 2100년, 200년 되면 우리도 이런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이 정도로 기온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힘드나요?
조금만 더 할까요? 어려운 건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신생대대 멸종은요, 바로 해저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런 플랑크톤들이 대량 참여를 합니다. 주로 어디냐면 바로 이게 1억 년, 5천만 년 전이니까 중생대만 신생대 쪽인데요. 이때는 여기 보면 요 지역에 테티스해라고 하는데 지금은 사라진 해입니다. 지금은 지각변동에서 육지가 됐는데 한 9천만 년 전에는 낮은 바다, 낮은 해양이었어요. 아주 낮은 해안가다 보니까 햇빛이 잘 들어와. 플랑크톤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어. 자, 플랑크톤들이 많이 살았다가 지각변동에 의해서 사멸하고 퇴적이 되면서 깔아앉습니다. 이 깔아앉은 지역, 요 지역이 지금 어딘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요 지역. 바다가 사라진 요 지역. 지금 현재는 육지입니다. 현재는 어딜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자, 감이 나왔죠? 바로 뭐다? 네, 바로 얘가 산유국이에요. 다시 말해서 석유는 뭐가 퇴적돼서 생긴 거다? 뭐가 퇴적돼서? 플랑크톤들이 퇴적된 거예요. 석유는. 플랑크톤들이 퇴적돼가지고 액화된 겁니다. 액화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액화된 게 석유고요. 가스화된 게 이제 우리가 도시가스라고 흔히 얘기하는 거죠. 결론은 이겁니다. 석유 어디서 왔어? 어디에 있는 거야, 원래? 원래 어디에 있어야 정상이야? 땅속에 있어야 정상입니다. 땅속에 멀쩡히 있는 걸 누가 자꾸 꺼내? 우리 인간이 자꾸 꺼내요. 자꾸 꺼내니까 온난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플랑크톤이 주성분도 다 탄소거든요. 탄소가 액화되어 있는 것을 꺼내가지고 태우면 산소하고 결합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죠. 그렇지. 결국은 석탄이든 석유든 다 어디서 온 거야? 다 과거에 생명체들이 만들어준 아주 소중한 에너지예요, 사실은. 소중한 에너지인데, 에너지 자원이죠. 우리 인류가 마음대로 지금 끄집어내서 쓰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기후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기후변화는 인간 활동이라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활동 때문에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거니까 이거를 멈출 수 있는 것도 누굽니까? 인간입니다. 답은 나와 있습니다. 뭐를 안 쓰면 됩니까? 석유, 석탄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석유, 석탄 안 쓰면 이 문제 해결이 됩니다. 안 쓰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을 받고 에너지를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제3강에서 다른 선생님, 강사님이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자, 또 하나 재미난 것은 이겁니다. 역시 신생대는 조그만 동글동글하게 화폐처럼 생겼다고 해서 화폐석인데요. 조그만 이거 플랑크톤입니다. 이 플랑크톤들이 모이면 여기서 석회암이 돼요. 석회암이 되는데 우리가 흔히 대리석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뭐 관공서 가면은 대부분 요즘은 인조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천년 대리석 석회암입니다. 흔히 천년 대리석이라고 하는데 석회암이 있는데 이거에다가 돋보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런 생명체 흔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관공서 같은 데 가면 유심히 보면요. 진짜 대리석이 있습니다. 진짜 석회암이 있거든요. 거기는 생명체 흔적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생명체 흔적이 없으면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따가 돋보기를 한번 보시면 이게 왜 재밌냐면요. 바로 이 석회암, 화폐석으로 된 석회암 지층으로 만든 문명이 바로 이집트가 이 화폐석으로 된 석회암 지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못 가봤지만 이집트에 가가지고 피라밋에다가 현미경으로 돋보기 갖다 대고 보면 이게 보인다고 합니다.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도 생명의 기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에너지 자원도 생명의 기원을 두고 있지만 역시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페북을 우연히 보다가 전 페북을 잘 안 하는데요. 페북을 보다가 좀 쇼킹한 장면을 봤습니다. 피라밋 뷰라고 작년에 페북에 떴어요. 본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피라밋 옆에서 뭐 하고 있죠? 피자 하시죠. 피자를 끊어 먹고 있더라. 그래서 이거 뭐 합성 한번 해. 그래 좀 이상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 피라밋 앞에 피자 할 수 있어요. 진짜로. 바로 피라밋 옆에 이런 관광 음식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쇼킹했는데, 참 우리 이집트 문명 옆에다가 이렇게 음식점 차려놓고
우리가 관광을 한다는 게 과연 적합한 건지 좀 고민스럽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사실은 이거 어떻게 보면 이 피라미드는 아까 프랑크톤이라고 그랬잖아. 아까 화폐석 이거요. 이거 탄산칼슘으로 되어 있거든요. 탄산칼슘은 뼈하고 성분이 같아요. 이게 화폐석의 뼈 무덤이에요. 사실 뼈 무덤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이 뼈 무덤 옆에서 우리가 9천만 년 전에 뼈 무덤 앞에서 이렇게 피자를 꼭 먹어야 되겠나? 이런 고민들도 한번 해봤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학생들이 와서 이걸 한번 넣어봤는데요. 자, 우리 생명체 중에 트랜스포머의 조상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트랜스포머는 뭐로 된 생명체죠? 로봇인데 성분이 뭐야? 금속 아니고. 금속 일종의 금속인데 광물입니다. 철은 아니고 광물로 되어 있거든요. 광물로 된 생명체 여러분 있습니다. 광물로 된 생명체 있어요. 플랑크톤 중에 있어요. 여러분, 내과에 돌 뒤져가지고요. 내일 선생님한테 가서 돌 뒤져가지고 흰배경을 한번 보자고 해서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면 규조라는 성분으로 된 규조류인데요. 이놈들을 약간 초록색을 띱니다. 초록색을 띈다는 거 뭘 한다? 광합성을 해요. 여러분, 우리 지구에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게 뭐죠, 현재? 나무죠. 나무가 공급해 주는 광합성 산소량은 50%밖에 안 돼요. 나머지 50%는 누가 만든다? 바다의 해양 생물들이 만듭니다. 광합성을 하는 플랑크톤, 해초류나 해양 생물들이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양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극단적으로 해양 생태계가 파괴됐다. 이런 광합성하는 플랑크톤이 다 사라지고 해초류가 다 사라진다 그러면 쉽게 계산하면 지금 지구의 산소가 몇 프로가 사라지는 거야? 산소의 50%가 사라집니다. 이거 정말 끔찍한 상황이죠. 그래서 해양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규조류를 왜 얘기했냐면요. 바로 이 규조류를 한 350도 내지 200기압의 압력으로 썩지 않게 압력을 가해서 액체로 액화시키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건 석유가 되는 겁니다. 네, 석유 자원. 결국 이 석유 자원 자체가 다 생명의 기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잘 아시겠네요. 뭐죠? 빨간 적조. 빨간 플랑크톤, 적조 플랑크톤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은 적조류도 빨갛긴 하지만 왜 적조가 생기냐면 이 규조류가 너무 많이 번성하면요. 규조류가 딱딱하거든요. 유리 성분하고 똑같아요. 딱딱하고 뾰족뾰족하기 때문에 이놈들이 너무 번성하면 이놈들 다 터뜨려버립니다. 터뜨려버리면 적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적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게 뿌옇게 퍼져버리면 해양 어류들이 산소 공급을 못 받습니다. 이놈들이 죽으면 기본적으로 죽으면 부패해요. 이놈들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죽으면 부패합니다. 부패하면 뭘 수용하죠? 산소를 수용합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어류들도 죽게 되는 거예요. 어류가 죽으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썩어요. 썩으면 또 뭐가 부족해져요? 산소가 부족해요.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해양 생태계는 한번 훼손되기 시작하면 그게 악순환이 되는데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양 생태계 보존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생태 멸종에서 우리가 또 이거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뭐죠? 매머드입니다. 매머드 요즘에 러시아에 가면 제가 알기로는 매머드 화석이 몇 억씩 10억 몇 억씩 한다는데 요즘 1억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왜 그럴까요? 이렇게 동토에서 이게 기후 변화에서 높다 보니까 너무 쉽게 발견되는 개울가나 이런 데서 그냥 돌아다닌다. 녹은 상태에서 돌아다닌다. 매머드들이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 매머들도 우리 인류가 생존했을 때 살았습니다. 그 매머드의 멸종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인간 때문일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후 변화의 원인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매머드 복원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아마 매머드 여기 이제 워낙 근육이나 지방, 털이 냉동 상태로 보관이 되어 있던 거기 때문에 DNA를 뽑아낼 수 있다고 해요. 아직은 성공을 못했는데 DNA 뽑아내면 어디에 배아 이식을 하면 될까요? 코끼리 수정란에 이식을 해서 키우면 이제 매머드를 복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줄기세 과학자 황우석 박사입니다. 황우석 박사가 우리 한국에서 대우 못 받으니까 러시아 가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복원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멤버드가 살았던 시대를 플라이토세라고 부르는데 플라이토세 부분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아까 허수골드 대표님이 왔지만 멤버들을 3D 복원을 해가지고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면 지금 용산일 겁니다. 용산이죠? 용산에 현재 보면 호모사피엔스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방학 때 가볼 예정인데요. 저기 예방주사 맞고 가야죠? 백신 맞고, 한번 가보려는데 진화나 관계 미래 이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복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복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가면 관람이 가능할 겁니다.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신생대 멸종에서 피할 수 없는 거 상어입니다. 상어의 조사는 한 4억 년 전에 이미 등장했는데요. 약 1900만 년 전부터 해서 급격히 감소된대요. 감소된 원인은 뭐 기후변화보다도 주로 먹이 경쟁 관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고래류의 등장, 신생대 이후에 아주 이렇게 집단 생활을 하는 이 참치의 등장, 또는 그 상어를 잡아먹는 고래들 있죠? 범고래인가요? 이런 포식자들이 등장하면서 상어들이 근데 상어 이빨은요 굉장히 많이 발견됐습니다. 보면 한 마리가 평생 한 2만 개의 이빨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많이 만들어요. 왜냐하면 상어는 먹이를 물면 먹이가 대부분 큰 먹이를 먹잖아요. 큰 먹이를 먹기 때문에 잡아먹으면 그냥 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물고 막 큰 고기가 흔들면 입 다 나가죠. 차라리 이빨을 빠뜨리는 겁니다. 막 흔들면 이빨을 빠져버리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먹이 사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게 일반적인 상어 이빨입니다. 여기 상어 이빨이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일반적인 상어 이빨인데요. 요만한 크기죠. 이것도 큰 놈이에요. 근데 이렇게 큰 놈도 있어요. 멸종된 메갈로돈이라는 이빨입니다. 이 정도로 커요, 상어. 우리나라에서도 이 상어가 살았다고 합니다. 상어살이 이게 바로 울진인가 포항인가에서 발견된 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갈로돈 일반 상어보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백상아리 한 5, 6m 되는데 이놈은 20m.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런 상어들도 살았고 그 흔적이 이빨 화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뭐 신생대 지금도 신생대지만 현재도 멸종은 이어지고 있죠. 혹시 이런 사진 본 적이 있습니까? 태즈메니아 늑대 도도새에 모아서 이렇게 큰 새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새들이 한 500년 전까지만 해도 살았대요. 500년 전까지만 살았는데 누구에 의해서 멸종됐습니까? 인간에 의해서 멸종됐어요. 인간이 다 잡아먹은 거예요. 사냥한 거죠. 특히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었죠. 18년도에 3년 전인가요? 18년도에 마지막 남은 국불소가 멸종했죠. 한 마리 남았던 국불소가 멸종한 것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좀 안타까운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결국 최근의 멸종은 인간하고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바다, 잘 아시죠? 해양에 있는 저인망 건물들이 싹쓸이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바다거북도 잡히고 그렇습니다. 요즘 바다거북 뭐 지금 먹고 있죠? 비닐. 왜 비닐 먹어요? 맛없는 비닐을 왜 먹을까? 해파리고 보이기 때문에. 자기 먹이감인 해파리고 보이기 때문에. 인간 때문이죠. 먹지도 않은 고래를 이렇게 사냥을 하고요. 상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년에 이거는 정말 보수적으로 정말 최소로 잡은 건데요. 해양 어류가 뭐 10조 마리가 잡히고 고래, 상어도 뭐 요즘은 1억 마리가 잡힌다고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필요한 생명체들이, 해양 생명체들이 이렇게 인간에 의해서 멸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00년 정도가 되면 이 정도, 지금과 같은 속도로 우리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한다면 2100년 정도가 되면 뭐 바다에 남아있는 해양 어류가 해양 자원이죠. 자원이 없을 거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멸종의 시작은 바로 해양 생태계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고생되든 중생되든 신생되든 보면 해양 생태계부터 파괴돼요. 여러분
벌써 우리 해양 생태계 이렇게 파괴되고 있죠. 산업혁명 후에 50% 정도가 사라졌다고 과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호초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산호초 주변에는요, 바로 어린 물고기들, 또 어린 연체동물들, 미생물들이 거의 한 20-30% 이상이 해양 생태계의 그 생명체들이 20-30% 이상이 이 산호초 주변에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어린 시절을 보내는 거예요. 집이죠. 집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변하고 있죠. 지금 우리 제주도의 산호들도 백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제주도는 이미 아열대, 지금 비 계속 오고 있잖아요. 5월달부터 시작해서 이미 한반도는 아열대로 접어들고 있는 겁니다. 기후가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육지, 해양의 생태계의 그 파괴, 그 대멸종이죠. 해양의 멸종의 시작은 이렇게 산호, 해초로부터 시작한다면 육지의 멸종은 곤충으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러죠. 잘 알죠? 벌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예. 꽃 수정을 못 시키죠. 식물이 번식을 못하게 됩니다. 식물 생태계가 파괴되겠죠. 이미 과학자들은 곤충의 감소율이 40% 이상 된다고 합니다. 걱정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요즘에 생태학자들, 곤충학자들 얘기 들으면요. 옛날에는 학자들이 산에 가가지고 이렇게 거물 쳐놓고 곤충들 이렇게 불 켜놓고 곤충들 이렇게 밤새 잡히는 거 이렇게 종 확인을 하고 분포도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요즘은 밤에 가서 이렇게 천막 치면 별로 없답니다. 그 정도로 빠르게 곤충들도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시 과학자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과학자들의 연구 데이터 중에 하나는 제시한 걸 보면요. 현재 기후 변화를 예상을 해본 겁니다. 2020년도, 50년도, 100년도, 200년도. 여기 아마 나사 기관인 것 같고요. 여기 아마 영국에 있는 기관, 여기 아마 미국에 있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 기관에서 기후 변화를 예측을 해보니까 한 2020년도를 지금 산업혁명 후에 한 1도 올랐다고 보면 50년도는 2도, 100년도는 4도, 200년도는 6도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바로 300만 년 전, 500만 년 전, 5,500만 년 전으로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기온이 오히려 사실 빙하기로 가야 정상이에요, 지금. 사실 반빙기 끝나고 자연 상태라면 우리는 빙하기로 접어들어야 돼요, 사실은.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역으로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해서 중생대 고생대도 거꾸로 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질시대로 거꾸로 올라간다는 것은 곧 어디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까? 예. 대멸종의 전체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기후로 따지면.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 인류 문명 탄생 이래 이미 이런 종들이 멸종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멸종 위기 종들이 대략 한 40%가 멸종이 됐고요. 앞으로 대략 한 30%가 멸종 예정으로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40%와 30%는 70%죠. 아까 그랬죠. 70%면 대멸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과학자들은 이제 대멸종에 접어 들어간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아니라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인간은 기후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종이에요. 그래서 더 걱정스러운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국립과학원 쪽에서 나온 자료인데 보면 우리 인간의 인구 분포도도 가로축은 연평균 강수량이고요. 세로축은 연평균 기온입니다. 우리 인구 분포도를 보면 거의 연평균 강수량의 1000 내외에서 기온은 20도 아래에서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죠. 인구는 여기 밀집되어 있어요. 곡물도 마찬가지고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이나 곡물, 가축은 전부 기후에 굉장히 민감한 종이라는 거예요. 강수량도 여기 1000이 돼야 되고요. 기온도 한 15도에서 20도 내외여야 됩니다. 이게 무너지면 기온이 무너지고 강수량이 무너지면 인구도 곡물도 가축도 생존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될지는 사실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굉장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종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멸종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아시겠죠? 이거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르신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대멸종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대멸종 시나리오까지 짜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2도가 되면요, 2도 이상이 되면 가뭄, 물 부족, 뭐 식량난, 기후 난민도 증가하고요. 이미 기후 난민이 뭐 1년에 2천만 명이 생긴다고 하고 있죠. 3도 이상이 되면 빙하가 본격적으로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면 육지가 연안의 육지들은 다 사라지겠죠. 국제 분쟁이 일어날 거다. 식량 문제 때문에. 4도 이상이 되면 땅도 사라지고 식량 문제도 생겨서 분쟁이 일어나고 결국은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인류는 문명을 가진 종이기 때문에 기후변화 때문에 멸종하기 전에 이미 문명으로 인해서 전쟁이라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멸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 우리 고생물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우리가 수많은 그 대멸종 과정, 우리 19번의 멸종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19번의 멸종 과정에서 포식자는 반드시 멸종했답니다. 포식자가 살아남은 경우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최상위 포식자가 수도 적고 최상위 꼭대기이기 때문에 아래층이 흔들리면 위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인류가 현재 최상위 포식자 아닙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종의 생존은 최대한 500만 년 정도랍니다. 500만 년 정도 지나면 자연적으로 다 멸종 과정을 거쳤다고 해요. 우리 인류의 먼 조상까지 따지면 한 700만 년 전 되거든요. 정말 먼 조상까지 따지면 한 700만 년 전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멸종기가 지났죠. 이미 멸종기가 사실은 지났습니다. 생물학적으로만 본다면. 그걸 문명을 통해서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명으로 인해서 다시 멸종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발견되겠습니까? 이 지층에서 인간보다도 닭뼈나 플라스틱이 발견될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인류세의 지층은 닭뼈와 플라스틱이 가장 표준 화석이, 아까 우리가 석탄 얘기할 때 이 방추중 화석이 표준 화석이라고 그랬잖아요. 표준 화석. 똑같이 인류세의 표준 화석은 닭뼈나 플라스틱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불명예스럽죠? 불명예스럽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 인류가 멸망했다면 우리 인류를 아마 정말 탐욕스러운 생명체로 볼 가능성이 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럼 이런 문제, 기후변화를 비롯해서 우리 인류 멸종의 위기, 기후위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답은 나왔습니다. 뭐 쓰지 않는 거? 석탄석유 쓰지 않는 겁니다. 예. 탄소 중립이라고 해서 탄소 중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에 대한 어떤 얘기들은 다음 강의 때 아마 다른 강사님이 해주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인디안 속담입니다. 지구는 선조에서 물려가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서 빌려오라고 합니다. 바로 지금 선생님도 기성세대지만 여러분한테 되게 미안해요. 여러분한테 지구를 지금 빌려와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되게 미안한데요. 이런 부분이 좀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기후변화는 이제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요. 재앙 수준으로 점점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우리는 좀 덜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북반구에 있기 때문에, 중위도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계절 변화 때문에 기후변화가 원래 심해요. 기온변화가 심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체감적으로는 못 느끼는데 지구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재앙 수준으로 다가오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특히 적도지방을 중심으로 특히 3세계들은 이 기후변화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탄소 문명을 빨리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종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과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후변화를 극복하고 새롭게 우리가 문명을 만들어 석탄석유를 쓰지 않는 새로운 문명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한 인간을 우리가 호모 클리마투스라고 합니다. 클리미트가 기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후를 극복하는 우리 인간을 우리가 호모사피엔스라고 하지만 기후를 극복하는 인간을 흔히 과학자들이 호모 클리마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이제 모두 호모 클리마투스로 새롭게 진화하기를 기대를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